자, 오늘 이제 7페이지 1회분 25번입니다. 그죠? 1회 25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마케팅은 우리 공급 1차, 공급자 중시 경제 시장 점유 마케팅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세월이 흘러서 대량 생산으로 이제 수요자 중심 마케팅, 소비자, 고객 점유 마케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다시 또 세월을 흘러서 이제 손님은 왕이냐, 나도 왕이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수요자, 공급자 상호, 지속적, 장기적, 지속적 관계, 브랜드 마케팅, 단골 손님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거 먼저 일단 생각하시고, 이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우리 시험은 여기서 거의 출제가 다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4차 산업에서 4.0 마케팅 하는 전략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사성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4.0 우리 4차 산업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공급 중시 경쟁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STP 하는 게 있죠.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그 다음 타겟, 포지션. 가령 아파트 유효 수요, 중장년층, 유효 수요자, 전체 인구 경제학으로 나눠서 유효 수요층을 중장년층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주요 타겟을 뭐 58년 개띠, 71년 돼지띠, 이렇게 개돼지, 돼지띠가 제일 많이 태어났죠. 그래서 타겟을 두고 거기에 좋아하는 포지션, 제품 차별 공급 올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또 우리 4P 믹스다 이렇게 해서 시험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있죠. 그죠? 4P 믹스. 이때 P를 4P를 영어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랬습니다. 여기 4P 중에서 프로덕트는 바로 여기 있는 포지션하고 같은 뜻이다. 제품 차별 공급, 그걸 조금 더 깊이 확인 꼭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수요자 중시 경제는 아이다스 원리, 어텐션, 주목, 인트레스트, 흥미, 디자이어, 욕망, 결정, 여기가 셀링 포인트다. 법, 경기, 복합 개념의 마케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랬죠. 그 다음 액션, 계약 사인하고, satisfaction, 살아보니까 좋더라. CSI, 커스터머 satisfaction index, 고객 만족도 별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관계는 장기지속적 브랜드 마케팅. 원래 2018년도 1위 브랜드가 GS 건설 이랬죠. 자이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 자, 1번 표적 시장이란, 표적 시장이 여기 있죠. 여기 공급 중시 경쟁에서 타겟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시장, 고객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벌써 이 흐름이 고객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하면 벌써 시장 세분화다 하는 이 타겟팅하고 세분화하고 이 두 개 차이를 두고 시험 잘 출제를 하니까 주의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특성의 수요자 집단으로 구분,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거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지 타겟팅 이게 아니다 이지. 특정 고객의 표적을 삼고 58년 개띠, 7년 돼지띠 타겟을 삼고 하면 T가 맞는데요. 타겟이 맞는데 이거는 소집단으로 구분, 세분화한 시장 세분화입니다.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틀렸다. 답이다.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더욱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물자 부족할 때는 판매자가 왕이다. 가게 앞에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 부족 시대는 공급자가 왕이었다가요, 대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창고에 그득 쌓이고 이제 영업사원을 뽑아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서 손님 왕이다 하는 바뀌면서 더욱더 중시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3번 마케팅 설문조사. 자, 설문조사는 조사 목표를 세우고 가운데인 설문조사 실시하고 마지막 결과를 종합해서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혹시 또 앞머리 따가지고 세부적으로 외운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패스.
패싱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판매 촉진, 빨리 팔자 이런 얘기죠. 판촉 맞습니다. 5번 박리담회, 전 국민이 다 아시죠. 박리담회, 이문을 박하게 줄이고 다음에 많은 걸 팔겠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킴으로써 상대적 저가 전략으로 구사해야 한다. 맞죠? 여기에 고가 전략 X 틀립니다. 그 전에 우리 슬쩍 고가 전략이라는 말이 출제해서 틀린 걸로 나온 지문이 있습니다. 자, 저가 전략 한다. 맞는 말씀.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 가기 전에 우리 이 마케팅 잠깐 한번 보시면 86페이지. 자, 요약지 86페이지 매년 출제한다. 그죠? 매년 출제합니다. 85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이란 말이 있고요. 마케팅. 우리 마케팅을 이렇게 줄여 썼습니다만은 마케팅을 시장을 읽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마켓 트레이닝 하듯이 마케팅, 수요 중시. 이때부터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세계적으로 우리 마케팅 아버지 누구로 했죠? 우리 코틀 형님, 코틀라는 분이 마케팅 1.0, 2.0, 3.0, 4.0 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상으로. 자, 개념 전체. 거시 먼저, 그 다음 미시. 마케팅 전략의 3차원. 4P 믹스, P, 플레이스, 프라이스. 그 다음 또 프라이스 중에서 신축 가격 정책, 아파트 신축할 때 1, 2, 3, 4층 다르고 그 다음 탑층 다르고 로얄층 다르고 위치, 방향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제품,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가 바로 저 아래 STP에서 포지셔닝하고 같은 뜻이랬죠. 꼭 화살표로 꼭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덕트와 포지셔닝 같은 말이다. 제품 차별 공급, 그 다음 프로모션, STP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 타겟팅. 영어로, 여기서는 영어로 일단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영어로 꼭 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배진자, 소비자, 수요 중심 마케팅, 아이다스 원리. 다 영어죠. 이거 중계할 때도 나올 겁니다.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관계 마케팅. 요즘 이슈화 되는 시험 잘 나오는 관계 마케팅. 단골 손님, 장기적 지속적 관계, 브랜드 마케팅, 수요 공급자,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가 중시됩니다.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26번으로 오시가요.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금융하면 내 돈 1억, 2억 빌려서 3억 주고 산 아파트인데 이때 이 아파트 모기지 저당 잡고 당년 론 대출 2억을 빌렸습니다. 자, 은행한테 모가지 잡히고 모기지 론 이렇게 하면 이 모기지는 우리 저당권, 물건이라 했죠. 실무상은 근저당권, 그리고 론은 채권 채무 관계. 민법에서 물건 채권 이렇게 공부를 하죠. 물건 채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중금융기관 중산층 대상이고 그 다음에 서민 대상은 뭐가 있다? 정책금융인 한국주택금융사 있죠.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한국주택금융사 여기 우리 특수금융으로서 시험 잘 나온다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가 10년, 15년, 20년, 30년 이게 장기적 자재. 장기, 저리하는 특징, 특수금융. 무주택자가 집 살 때는 일로 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단기 3년, 5년 이렇게 2억을 못 갚아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장기 저리 대출 받는 정책금융인 바로 한국주택금융사를 찾아가야 되죠. 또 1주택이 있더라도 부부 합산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실무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여기 포인트를 두고 보통 한 2문제 걸쳐 이렇게 때로는 3문제 걸쳐. 근데 문제는
모기지론을 아시면 우리 금융론을 80% 학습한 거나 다름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론 흐름, 캐시플로우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된다 이랬죠. 이게 바로 부동산 금융이다. 아파트 3억짜리 부동산 금융 이렇게죠. 부동산과 금융은 술의 양바퀴 이랬죠. 자, 1번 고정이자 방식에서 시장이자율이 약정이보다 높아지면 대출 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자,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갚을 때 고정금리가 있고 일정한 고정금리 예를 들어서 4% 10년 빌렸으면 10년 동안 4% 고정금리 주는 방식도 있고 변동금리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10% 11% 이렇게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좋아하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선호한다. 이렇게 하죠. 자, 대출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그 다음 차입자가 고정금리를 좋아하는 이유, 그게 우리 매년 시험 출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매년 출제한다. 자, 시중금리가 12%, 13%, 15% 올랐습니다. 근데 고정금리는 4%니까 차입자는 은행한테 4%만 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10%, 11% 줍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한테는 10%, 11% 받을 수 있는데 차입자한테는 4%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자율 수익 감소로 인해서 손해보는 위험,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은행 입장에서 이자율 위험이라 한다. 이렇게 했죠. 이자율 위험. 그래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차입자는 유리하고 대출자 은행은 불리하고 이렇게 부르죠. 이거 가지고도 시험 출제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기관이 수익이 악화된다. 맞는 말이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란다? 이자율 위험. 즉 이자 수익 감소로 손해볼 위험을 줄여서 이자율 위험 이렇게 합니다. 이자율 위험.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의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대출관 은행 입장에서는 30년 빌려주는 게 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3년 빌려주는 게 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30년 가면 어떤 풍파에 지날지 모르니까 채무 불이행이 더 높죠. 그래서 길수록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다 이래야죠. 짧을수록 위험이 낮다. 그래서 위험을 낮추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길고 아니고 짧고 이래야지. 짧아야 은행 대출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상환 부담이 작아져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내가 10년짜리 빌렸을 때 하고 30년짜리 빌렸을 때 하고 매월 갚는 돈이 어느 게 적다? 30년 빌렸을 때 매월 상환 금액이 적죠. 그래서 부담이 적으니까 집 더 비싼 걸 살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 있고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자, 우리 융자 비율이라는 것은 LTV다 이랬죠. LTV. 영어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말로는 5가지로 나온다 이랬죠. 5가지. 우리말로는 loan to value, 자산 가치. 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6억을 대출받으면 loan to value 이렇게 해서 10억 분의 6억이니까 대부 비율이 몇 프로? 60%이고 저당 비율은 몇 프로? 40%이고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자기 자본분의 부채 150%. 동시에 빠른 속도로 나오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하지 마시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식으로 하지 마시랬습니다. 공식으로 하시면 저 말고는 다 공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제 말을 못 믿겠지만
나중에 생고생 하시고 나서 깨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식을 단 한 개도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학교론 속에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상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서 움직이고 나중에 학교하고 나서도 실무가서도 그대로 다 써먹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입니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현금 흐름 돈 좋아하시죠? 평생 사랑하죠. 이건 현금 흐름법으로 평생 사랑하시면 돼요. 공식을 사랑하면 주식을 사랑하면 다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사랑할 게 있고 사랑 안 할 게 있지. 평생 사랑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논리상 그대로 하시면 계산형이 생각 속도대로 눈빛 속도대로 풀리지 공식을 외우면 3분 5분 걸려서 의미상실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하도 공식으로 많이 외우고 배우다가 제 양반 이상한 소리 한다 싶어가지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만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LTV 이게 융자 비율이죠. 융자 비율. 우리말로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대부하니까 대부 비율을 하고 또 차입자 입장에서는 저당 잡고 돈 빌리니까 저당 비율을 하고 두 분을 모셔놓고는 자금 융통 비율이니까 융자 비율 이렇게 부르고 또 법에서는 우리 최우선 변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빼고 나면 담보가치 인정 비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대로 론 투 밸류 자산 가치 대비 자산 가치에 대한 대안의 아들 대부액 비율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런 5가지로 출제한다. 우리말로는 특별한 게 외울 수가 없으니까 흐름상 수요 공급 논리상 흐름상 이렇게 두시고 바로 그냥 LTV 괄호에서 나오니까 영어로 꼭 기억하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LTV가 높을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60%인데 LTV가 60%인데 10억짜리 아파트 사기 위해서 7억을 빌려준대요. 그러면 이거 7억 빌리면 자기 돈 3억만 있으면 되죠. 집 사기가 더 쉬워지지. 11억짜리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비율이 자꾸 높아지면. 그래서 LTV가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5번.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이게 영어 안 나왔네. 영어로는 뭐란다? DTI다. 이렇게 이제 DTI. 이것도 일단 영어로 학습해야 된다. DTI. 이게 debt, 그죠? to income, 연봉, 연봉 중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몇 프로냐 이런 뜻이죠. 자, 이 debt가 우리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달리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원리금 상환액이죠. 부채 서비스를 빨리 구해야 계산형 답이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령 해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연봉 5천만 원 중에서 40%까지만 빌려준다라고 한다면 5, 4, 20, 2천만 원 1년에 원리금 상환할 돈까지만 빌려준다는 뜻이고 만약에 50% 되면 디테일 50% 되면 5, 25, 2,500만 원 부채 서비스 원리금 갚을 수 있는 돈 원금을 빌려준다는 뜻이니까 더 많이 빌려주는 거죠. 70%까지 우리 30%에서 70%까지 돼 있잖아요. 실무상. 자, 70%까지 빌려주면 5, 35, 3,500만 원 1년에 원리금 상환할 바로 상환할 원금을 빌려준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저당 상수 0.1을 하면 곱하면 3억 5천까지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2억 5천 0.1을 하면 요거는 2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훨씬 돈 많이 빌려준다. 이게 올라갈수록 비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빌려준다. 이런 뜻이다. 맞습니다. 자, 금융론 우리 요약집 67페이지. 자, 67페이지. 부동산 금융. 집 살 때 수요금융, 집 팔 때 공급금융. 그다음에 금리, 고정이자, 변동이자.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선호한다, 좋아한다. 매달 통장에서 일정하게 빠져나간 돈이 일정한 게 좋지. 들쭉날쭉해서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정금리 차입자 선호.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 대출하면
이자율이 올랐을 때는 이자율 위험이고 내렸을 때는 조기 상환 위험스럽죠. 그래서 이걸 차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은행은 대출자 변동금리로 대출을 선호한다. 그 다음 넘기시간 원금 상환 방법에서 원금 균등인 체감, 원리금 균등, 체증 이거 세 가지 이것도 역시 매년 출제. 자, 그거 보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27번. 자, 27번. 부동산 개발은 고염이죠, 고수익이다.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2, 3, 4 쭉 바로 쭉 앉아 보니까 이거네, 그죠? 지역 경제 분석, 그것이 전체를 그 시장 지역의 소득 수준, 인구 수 이런 거시적인 거시 변수를 분석하는 지역 경제 분석이 있고 클것자 숲을 보는 거 거시. 그다음에 시장 분석, 그 시장 지역의 수요 공급이 있겠죠. 수요 공급, 초과 수요가 충분해야 개발하지. 그다음에 시장성. 자, 시장성이란 말은 그 중에서 자, 구체적 수요입니다. 이것 중에서 구체적인 수요 분석.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흡수율 분석이다 하는 게 있죠. 흡수율 분석 1차, 2차, 3차, 4차 분양 언제 몇 프로 정도 흡수될지 언제까지 이런 흡수율 분석 가장 많이 쓰는 시장성 분석, 수요 분석, 구체적인 수요. 이 전체를 이제 우리가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부른다 했죠. 시장 분석이다 이런 용어도 쓴다 그랬습니다. 시장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수익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으면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 수익성이 있는데 현금 수입이 많아야지 현금 지출보다. 현금 지출이 순간적으로 많아질 거면 흑자 부도 나기도 합니다. 수지를 맞춰야 한다. 그 다음에 최종 투자 분석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인 NPV법 하는 거 아시죠?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법. 이거 말고도 5개 있죠. 5개, 손가락 5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회계적익률법, 회수기한법. 이 중에서 이 3개는 화폐 시간가치 이자 할인하는 방법이고 이 2 방법은 단순 회수기한법 해서 할인하지 않는 방법. 충돌되면 순현재급이 제일 우수합니다, 우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시험 많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 계속. 이걸 최종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부르지. 경제성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해 보니까 됩니다. 이거 수요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회장님 개발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번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 경제 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 유형 등 대상 시장 지역 전체 총량 거시 분석이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 2번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분 사업성이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인할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가 하는 타당성 분석. 이거는 투자의 최종 예비적 분석에 속하는 거다. 예비적 수익성이 있느냐. 그 다음 시장성 분석,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즉 수요죠. 수요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매매, 임대 안 되면 큰일 나죠. 미분양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수요, 언제까지 흡수, 시장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사항을 분석한다. 거기까지 맞네. 시장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흡수율 분석이다. 자,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씁니까? 시장성 분석에서 씁니까? 시장성 분석에 쓰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다 이거지.
그다음 5번 투자 분석. 개발업자는 순현가,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등 여러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최종적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겠죠? 투자 가치 분석 방법 우리 5개를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우위 NPV 순현가법 맞습니다. 이 파트도 시험이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지 81페이지. 자, 81쪽에 한번 보시면 저 하단부에 부동산 개발과 타당성 분석이다 해서 부동산 분석의 유형, 지역 경제 분석, 거시, 시장 분석, 수요 공급, 초과 수요 충분합니다. 시장성, 구체적 수요, 흡수율 분석, 타당성 분석, 예비적 분석이고 최종 투자 가치 분석, 순현가법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한데 의외로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봐주시고 나중에 다시 특강할 때 쪽집게 특강할 때 우리 29회 원래 10월 27일 시험 나올 구체적 그 분야에 직접 또 포인트를 해서 쪽집게 특강 이렇게 합니다만은 교수님마다 다 합니다만은 미리 베이스를 깔아놔야 그때 쪽집게가 됩니다. 아무리 쪽쪽찌들은 뭐합니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자, 가시죠. 자, 28번. 주택저당담보채권 영어로 MBB. 여기도 영어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영어로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 공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계산형 한다 해서 수학이고 영어 한다 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고 읽는다고 해서 국어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영수하고는 천년 차이가 다릅니다. 국영수 공부 하락하면 못해요. 우리 지금 동네 아주머니들이 국영수 공부하면 하겠습니까? 하늘을 그 학교 가면 하늘에 별을 따준다 해도 못할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국영수보다는 엄청 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괜히 영어 단어 한 몇 개 보고는 야 영어 해야 된다, 야 나 이 공부 포기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영수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국영수가 아니다.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우리 한국주택금융사를 들여다보면 되죠. HF 주택금융사 이 파트도 우리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도 자 이거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주고 모기지 풀을 사오죠. 국민은행한테 500억, 300억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기지 풀 이렇게 그대로 영어로 출제하기도 하고 아예 우리말로는 모기지 집합화 이런 말 쓰기도 하죠. 모기지 집합화 이걸 3천억을 사와가지고 한국주택금융사는 이걸 모기지 풀을 백부터 담보로 해서 시큐리티 파생증권을 발행한다 이랬습니다. MBS 발행해서 전 세계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를 합니다. MBS 발행해서 현금 유입, 저당채권, 이 저당채권의 파생증권 발행해서 유동화한다, 현금화한다 이 말이죠. 저당채권 유동화. 이 속에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M, P, TS. 모기지라는 것은 아까 주택저당 잡고 원리금 수취권, 돈 빌려주면 원리금 수취권이 있고 안 주면 채무 불이행하면 경매 넘길 수 있는 저당 소유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을 내가 지고 있죠. 저당권 돈 안 갚으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민법할 때도 그렇게 공부했지.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저당 소유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걸 패스, 투자에게 팔아먹었어요. 투자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발행기관, 이 MBS 발행기관은 바로 한국주택금융사가 발행기관이 가 있다 하면 X 틀리죠. 그렇게 해서 시험 무수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풀을 3천억이면 3천억 패스, 이전 매각 처분, 양도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MBB는 모기지 풀을 백으로 담보 잡고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본드는 본드는 우리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본드로 하죠.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드 회사채. 그 말면 자동으로 소화되는데 요 모기지 풀을 3천억을 담보 잡고 2천억 발행했다. 그래서 MBB는 모기지 풀보다 크다 하면 틀리고 같다 해도 틀리고 초과 담보를 요구합니다. 1천억. 3천억, 2천억이니까 1천억 초과 담보 이렇게 되죠. 일반 주식회사 본드 발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면성 MPTB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걸 다계층으로 CMO 다계층이다 하는 말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7년, 10년, 15년, 20년 초과 또 최근에 6개월짜리 이런 걸 발행한다고요. 그럼 만기가 단기, 중기, 장기, 채 다양한 다계층을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같은 고정금리라면 단기가 금리가 조금 낮고 장기는 높고 이렇게 했죠. 리스크가 높으니까 리스크 높으면 금리가 조금 더 붙습니다. 같은 변동금리라도 당연히 단기는 낮고 장기는 조금 더 높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속에서 누구는 어떤 변동금리고 어떤 것은 고정금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계층이라 합니다. 다계층. 그래서 이건 1, 2번 공이 투자가 있고 요건 그대로 발행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혼합형은 1번 이체 돈은 패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하면 지당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매년 시험 나온다 그랬죠. 매년 출제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캐시플로인 바로 T 원리 이걸 알고 그대로 그 위치에 위치 감각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1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 주택 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지당권이라 2번 고예요. 지당 소유권 이 말인데 MBB 지당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있지. 발행기간이 2번은 발행기간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발행기간이 가지 있습니다. 발행기간이 가지 있느냐 투자가 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시험 나오니까 잘 보셔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MBB의 투자자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다. 자, 여기에 조기 상환 위험은 1번 공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잖아요. 원리금 수취권인데 약속대로 10년 동안 원리금 수취하는 게 아니고 3년 지나서 시중금리가 싸니까 차입자가 저리 기체를 일으켜서 고리 상환, 차환해본다. 차환. 저리 차입하여 고리를 상환하면 조기 상환되는 거죠.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기간이 있습니다. 발행기간이. 1번 공은 발행기간이 있다. 그래서 MBB 투자자는 상관없다. 그로부터 회피, 조기 상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MBB는 발행기간에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형 지당담보증권으로서 자, 요거 우리 요 본드가 채권이죠. 그 채권형이에요. 채권은. 이건 지분형이고 이건 혼합형이고 채권형, 지분형, 혼합형 그 위치 감각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기간 이 원리금 수취권과 지당권을 모두 보유한다. MBB는 1번, 2번 공을 모두 발행기간에 보유한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 4번 MBB의 발행기간은 조기 상환에 대하여 투자자의 방어를 인정한다. 그치? 그러니까 투자는 조기 상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없다. 5번 MBB의 발행액은 MBB 발행액은 주택지당 채권액보다 많다. 모기지 풀보다 많다. 틀렸죠? 모기지 풀이 3천억이고 MBB가 2천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MBB가 적습니다. 적어야 되지. 크다. 초과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 74페이지에 74쪽에 이렇게 T 원리로 이 원리로 흐름을 꼭 잡아두셔야 암기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몇 목적 암기를 되니까 엄청 힘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 다음, 임대료 보조. 자, 보조의 동그라미. 보조가 나오면, 임대료 규제하고 다르죠. 그렇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이 글자가 딱 뜨면, 자, 임대료 규제는 친시장이다, 반시장이다. 반시장이고, 임대료 보조는, 요거는 친시장. 시장하고 프렌들리, 친구처럼 같이 가는 거죠. 정부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 반하여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정부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지죠. 시장하고 같이 가면 친구처럼 같이 가면 너 좋고 내 좋고 수요 공급자 좋고 정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시장, 반시장 전체 흐름은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시장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므로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방법에 해당한다. 간접이 나왔으면 뭐가 있다? 직접이 있겠죠. 직접. 간접. 우리 직간접 하시죠. 간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직접은 뭐냐? 정부가 직접 시장에 사적재, 수요 공급자가 되듯이 이렇게 수요 공급자가 바로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세금, 준조세, 금융정책, DTI, LTV 등 이런 걸로 개입하면 간접이죠. 간접. 그래서 우리 임대료 보조도 직접 정부가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접이지. 간접. 이 둘 다가 간접이죠. 간접 개입 방식. 그 다음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 좋다. 저가 임대주택의 양을 감소. 보조금 주기 전에 임대차를 했었는데요. 보조금 주기 전에 임대차인데 보조금을 주면 친시장 정책을 했죠. 수요자도 좋고 수요도 증가, 공급자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친시장이니까 공급자도 좋아야지. 공급자가 안 좋으면 공급의 양이 감소하는 거지.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친시장 정책이므로 공급이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비자 보조 중에서 가격 보조 방식에 비해 소득 보조 방식이 상대적으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 소득은 현금 한 달에 10만 원씩 찔러주는 방법. 그리고 가격은 임차할 때 가격을 10만 원 DC할 수 있는 쿠폰을,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주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 받는 게 좋다, 현찰 받는 게 좋다. 같은 금액이라면 현금 받는 게 좋죠.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받는 게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4번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공장은 저 서쪽에 있는데 저 멀리 임대주택 동쪽에 있답니다. 그러면 공장에 출퇴근할 때 이 보조금, 여기다가 건설업체 보조금을 주면 건설업자 임차인은 건축하는데 임차를 해야 되죠. 여기서 임차라고 출퇴근해야 되니까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죠. 내 근무지 옆에 임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지 선택 자유 박탈 당하는 단점이 있다. 맞는 말이죠. 5번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여기 쿠폰이에요. 쿠폰. 상품권을 주면 삼겹살 달라면 안 준다 했죠. 임차할 때만 사용한다 이 말이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그래도
현금 10만 원 받는 것보다 만족도는 쿠폰 10만 원 받는 것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분 좋다 안 좋다? 상품권 10만 원짜리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친구한테 떡볶이 한 사람 더 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소비가 늘어난다. 맞습니다. 다른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출제했는데 그건 X지. 내가 상품권 10만 원짜리 받으면 매달 10만 원짜리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친구한테 당연히 오뎅 하나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파트도 우리가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자, 44페이지. 요약집 44페이지.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상한가 규제. 임대인. 규제는 반시장 정책이니까 임대인도 재미없죠. 그 다음 임차인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아예 눈에 피눈물 나죠. 장기간 가면 눈에 피눈물 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영 재미없죠. 임대소득세가 적게 수입되고 또 암시장 통제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세 당사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사도 잘 된다 안 된다. 이삿짐 센터도 안 되고 공중개사도 중개보수도 푹 줄어들고 도배장사도 안 되고 뭐 각종 부수적인 이 주변 산업이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 안 하는 게 좋다. 가만히 냅둬요. 자, 30번. 다음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표 가는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쉬었다가 들어갑시다.